네, 굿모닝 인포맥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장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대표이신 송재경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목할 투자 인사이트 알아보겠습니다. 9월에 뭘 가장 주목해봐야 될까? 많은 분들한테 이제 여쭤보면은 아무래도 미국 현지 시간으로 9월 16일, 17일에 있을 FOMC다.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금리 인하가 되면 꼭 시장이 오를까에 대해서 이제 다음 얘기 같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는 맞는 거죠, 대표님. 그럼요. 네. 지금 상황에 되게 좀 필요한 상황이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요. 가장 큰 이유가 이게 뭔가 기로에 서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왜냐하면 일차적으로는 이제 주가가 특히 이제 미국 기준으로는 이제 오를 만큼 올랐는데 여기서 추가로 더 올라가려면 뭐가 필요하냐. 이제까지 늘 해왔던 게 결국은 연준에서 그 금리 인하, 결국은 돈을 풀어준다는 네. 얘기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돈의 힘으로 올라가는 걸 우리가 유동성 장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넥스트로 지금 기대해 보고 있는 게 그것이고 결국은 그 사이에 물가 상승 때문에 파월이 상당히 뒤로 방어적으로 대응을 했는데 이제는 적어도 저번 잭슨 홀 때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열린 자세, 특히 이제 고용 둔화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결국 얘기했고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미국의 고용 지표, 그러니까 7만이 넘느냐 아니냐 이제 뭐 이거 얘기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음 주에 있을 CPI, PPI 요 세 가지 지표를 아마도 보고 파월이 이번에 한 번 정도 내릴 건지 아니면 쭉 계속 갈 건지에 대한 고민 또 내지는 사실은 그 앞에 주는 숫자가 미국이 생각보다 빨리 식는데 경기가 둔화 뭐 이런 걱정 또 내지는 과열 뭐 양쪽이 다 열려 있는 상태라서 상당히 뭐랄까 좀 헷갈리면서도 기대와 걱정이 다 섞여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점도표도 이제 공개가 되는 맞습니다. FOMC이기 때문에 향후 흐름 어떻게 몇 번을 내릴 건지 보고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알 수 있는데 지금 자료 보면 70년대, 21년 이렇게 비교를 해주셨거든요.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사실은 많이들 보셨던 차트일 거예요. 이게 작년, 재작년, 재재작년 하여튼 뭐 최근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2021년부터 시작됐던 엄청난 고물가 그다음에 이제 2022년 이후로 상당히 좀 23, 24 작년까지 해서 좀 하향 안정화 급등 급락 지금은 한 3% 전후로 지금 안정화 요 모습이 있어서 일단은 인플레이션 걱정은 없다는 사람도 있고 걱정 있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이에 싸웠던 게 주로 뭐냐면 이거 과거에 70년대 아서번스라는 우리가 사실 몰라도 되는 그 당시에 연준 의장 그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닉슨의 닥달에 의해서 뭐 이런 식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조기에 금리를 빨리 인하는 바람에 그때도 닥달 뭐 이런 게 좀 당연히요.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더 사실은 연준 의장이 밥이었죠. 대통령의 밥이었죠, 사실은. 그래서 어쨌거나 그렇기 때문에 소위 정책 실수로 인해서 소위 인플레이션이 70년대 두 번의 큰 소위 이제 퍼스트 웨이브, 세컨 웨이브에서 첫 번째 파도, 두 번째 파도가 더 심하게 그것과 혹시 이번이 같지 않겠냐는데 대다수들은 그때와는 다르다였습니다. 이번에는 한 번에 끝낼 거다였는데 변수가 생긴 거죠. 관세? 트럼프가 나타난 겁니다. 네. 트럼프의 관세 거기에 따라서 심지어는 관세로 벌어들인 돈을 풀겠다는 얘기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거기에 지금 금리 인하까지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마치 그 당시에 판박이 같은 느낌이 드니까 이 차트가 다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지금 짙은 파란색 선 거의 녹색 짙은 파란색 선이 보시면은 1970년대 그러니까 74, 5년대 한번 올랐다가 그때 금리 인상하고 나니까 한번 쭉 떨어져서 이때 이미 끝났겠거니 하고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그랬더니 2차 웨이브가 다시 온 거거든요. 그때는 더 심하게 왔죠. 그래서 1980년에 피크 찍고 이때 이제 폴 보커 들어와서 그때 기준금리를 거의 16%뭐 거의 최고치까지 끌어올리면서 시장을 침체로 끌고 가서
그러니까 다 금리가 너무 높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돈을 못 쓰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수요를 억제해서 이제 상당히 고통스럽게 물가를 잡았던 경험이 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차트를 그때 딱 피팅해서 맞춰놔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는 마치 1차 웨이브 끝나고 바닥에 들어갔는데 2차 웨이브를 쫓아갈지 말지를 마치 고민하게 하는 거. 근데 이제까지는 재미삼아 봤던 차트가 트럼프의 이런 지금 공격적인 정책들 방향을 봤더니 야 이러면 잘못하다가 1970년대처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을 낳게 하는 상황이라서 이제는 재미가 아니라 이게 약간 등골이 서늘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서 지금 향후 그래서 연준의 독립성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그다음부터는 연준에 대해서 적어도 미국의 정치권에 이런 데가 상당히 독립성을 좀 더 보강하는 쪽으로 많이 치우쳤다가 지금 다시 지금 연준을 행정부 밑에 대통령 밑으로 내리려는 것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이제 이런 형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경험상 너무 통화 정책을 정치가 쥐고 흔들고 뭐 이러려고 하면은 굉장히 부작용이 크다 보니까 맞습니다. 독립성을 지켜주자라는 게 있었는데 그렇죠. 지금 그래서 이런 흐름들 뭐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논란이 되고 있다. 이게 다 역사적인 거네요. 그렇죠. 이게 역사는 이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역사는 약간의 그 흐름은 조금 운율은 다르지만, 그러니까 리듬은 반복된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건데 이런 건 반복 안 돼도 되는데 왜냐하면 이 정도 인플레이션 올라가면 상당히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트럼프가 하는 이러한 굳이 말하면 실험 이런 정책이 과연 이제 그러니까 그런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 그래서 이 차트가 예사롭지 않고 이것이 마침 새롭게 다시 나타나서 업데이트된 게 나타나서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인플레이션 산이 있고 이게 두 번째 인플레이션 산이 이제 안 나타날 거다라는 게 중론이었었는데 그쵸, 맞습니다. 이것도 지금 봐서는 좀 모르겠다. 약간의 우려가 있다. 그렇죠. 여기에서 트럼프가 하는 모든 정책은 인플레를 조장하는 쪽으로 적어도 지금 대다수 경제학들이 걱정하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안에 있는 일부 스티브 미란 같은 일부 경제학자들을 제외하고는 그건 상당히 좀 소수고요. 대다수는 이걸 걱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연준의 독립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진 시점. 그래서 다들 지금 걱정하고 있고 그도 이때와 지금과 다른 건 그때는 부채라도 낮았어요. 근데 지금 전 세계가 부채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저 정도의 인플레이션이 안 오더라도 시장에 타격이 꽤 있을 수 있어서 이 부채 수준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 이것 자체도 상당히 좀 뭐랄까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이것이 이제 재미가 더 이상 이게 개그 같이 안 보이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뭔가 이렇게 던져졌는데 그게 이제 관세로 인한 부담인데 누가 관세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이게 누군가는 부담을 그 영향을 맞습니다. 떠안을 텐데 이게 공중으로 붕 떠서 지금 누구한테 뭐 기업한테 갈지 그래 소비자한테 갈지 뭐 고용에 갈지 아니면 영향이 진짜로 없을 수가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이 좀 불확실하다 이런 시각들이 많은 겁니까? 아니면 진짜로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죠. 네. 모든 사람의 바람은 무난하게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거고요. 이거는 이제 그 바람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현실은 가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때. 근데 적어도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없던 게 뭐가 생겼어요. 이게 대표적으로 관세죠. 이건 돈을 누군가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걸 누군가는 내야만 그것이 움직이는 거지 않습니까? 누군가 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낼 거냐 이슈인 거고 지금까지는 적어도 그 데이터가 얘기하는 거는 미국이 내고 있고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둘 중에 하나죠. 물가가 올라가든가 아니면 물가는 안 올라가는데 수요가 박살이 나든가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수요가 박살나면 물가는 덜 올라가겠죠. 알아서. 근데 이게 어정쩡해지면은 수요는 둔화되고 물가는 다시 올라가는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이제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되는 이제 구간으로 점점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번 9월에는 한 번 금리를 지금 수준에서는 내릴 것 같다라는 게 시장에서는 거의 확실시하고 있는 지금까지는. 그게 이제 마지막 버블을 또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마지막 버블. 그래서 이게 마치 97년도 말 같다는 느낌? 그러면 98, 9년도에 또 상승장이 있었잖아요. 그게 하워드 막스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하워드 막스가 늘 잘 맞히는 분이긴 하지만 뭐 그 타이밍을 맞추는 건 상당히 어려운 얘기라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어쨌거나 많은 그런 기대 반, 그러니까 버블도 사실 즐길만 한 거잖아요. 어쨌거나 주가가 올라간다니까. 그런 버블이 있을 거냐
아니면 이때처럼 이렇게 물가가 올라면 상당히 좀 문제가 되니까 이 두 가지가 어느 타이밍에 오느냐는 상당히 좀 그러니까 고민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한편으로는 통화 정책이고요. 금리를 내릴 것인가, 얼마나 내릴 것인가, 속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쪽이라면 한쪽은 이제 AI입니다. AI. 미국의 데이터 센터 투자, 오피스 빌딩을 앞설 듯하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거예요? 결국은 적어도 지금 현재의 투자 방향은 네. 사람을 AI가 대체한다. 사람을 AI가. 왜냐하면 우리가 있는 이런 건물들, 저 뒤에 보이는 모든 건물들이 다 사람들이 일하는 공간들이잖아요. 이런 걸 이제 오피스 빌딩이라고 하고 여기서 이제 소위 사무실 공간들 여기에 대한 투자들이 이제 노란색 선이고 검정색 선이 데이터 센터가 들어갈 그 소위 많은 그러니까 소위 서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그걸 데이터 네, 센터라고 네. 보통 하지 않습니까? 그 건물에 투자하는 돈. 그것이 지금 보면 이 속도로 가면 올해 내에 역전될 수 있는. 그럼 그 얘기는 그냥 심플하게 데이터 센터에 사람이 가서 일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적어도 현재 투자는 사람을 AI가 대체한다는 방향으로 최근 한 3년간은 그 소위 빌딩 투자에 있어서 이 소위 건물 투자에 있어서는 완전히 지금 역전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건 확실히 좀 격세지감, 뭔가 세대가 바뀌는 모습이 나타나는 걸 수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역으로는 하나는 이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과연 AI가 생산성을 만들어내고 있느냐 그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것이 너무 공격적으로 빠르게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걱정들, 속도 조절에 관한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되면은 또 데이터 센터가 너무 과잉 투자된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이 속도가 너무 급격한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AI에 대한 생산성에 대한 것이 검증이 덜 된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 이것 자체도 역으로 말하면 여기서 또 아이디어는 이것이 잘못된 투자이면 오피스 빌딩에 대한 새로운 또 수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게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과소 투자가 됐으니까. 오피스는 예, 오피스. 과소가 되고. 예. 데이터 센터는 너무 과대 투자가 됐을 수 있어서 그렇게 놓고 보면 사업용 빌딩에 대해서 역발상으로 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보통 이 속도로 보면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다에 배팅할 수 있겠지만 역으로 이거 너무 빠르고 급한데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항상 뭐든지 민 리버전이라고 하잖아요. 평균으로 회귀하는 거.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면 소위 오피스 빌딩에 대한 새로운 투자, 관련돼서 이제 부동산 ETF나 이런 걸 또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금리 인하기기도 하고. 예,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그쪽에서의 또 아이디어가 최근에 워낙 또 이쪽과 관련된 그 소위 그 오피스 빌딩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에서 또 기회를 또 내년 정도부터는 엿볼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양한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러한 차트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AI 투자가 정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맞습니다. 방증이기도 하지만 역발상으로도 좀 생각을 여러 가지로 해볼 수 있다라는 자료였고요. 그래서 이제 9월 시작하면서 제일 많이 얘기 나오는 게 9월은 역사적으로 성적이 안 좋았는데 뭐 이런 거잖아요. 유동성 얘기도 많이 나오고 뭐 영래포 얘기, TJ 잔고 얘기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미국 대통령 취임 1년 차의 9월, 10월 변동성 이런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좁혀 오셨어요. 어떤 네. 얘기예요? 이게 보통 이게 미국에서 많이들 보는 계절성을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대통령 임기 4년 임기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보통 소위 그 선거가 있는 해 그거는 이제 전 대통령과 새 대통령이 싸우는 거죠. 그런 거죠. 이제 고기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1, 2, 3년 차. 네. 이제 요걸 보통 한 세트로 이렇게 본다면 그때마다 변동성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요거를 이제 보는데 보시면 통상 그 기대감 때문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는 상대적으로 소위 변동성이 조금 덜한 편인데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고 나면 그러면 이제 소위 대통령이 자신의 이제 정책을 쭉 밀어붙이기 시작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보통은 상반기 동안은 주가 흐름이 보통 어느 정도는 좀 평탄하다가 지금 대통령 취임 첫 해의 하반기 들어가서는 보면 변동성이 바닥에서부터 위까지 가장 빠르게 치솟는 게 보통 취임 1년 차의 9월부터 한 10월까지가 8월부터 10월까지가 제일 많이 지금 현재 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붉은색 선이 이걸 쫓아와서 현재 시점을 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차트는 9, 10월의 변동성이 과거의 흐름을 쫓아간다면 9월, 10월의 변동성이 상당히 커질 수 있다라는 것을 125년간의
그 통계로. 경험치에서 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지금 안 그래도 약간 지금 흔들흔들 하고 있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우리가 한번 다시 곱씹어 봐야 될 그러한 그 역사가 주는 교훈 뭐 이런 측면에서 위험 관리가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요 갖고 오신 차트는 그러니까 주가 흐름이 아니라 변동성의 이제 흐름인데 변동성이 언제 커지나를 봤더니 미국 대통령 취임 1년 차 9월, 네. 10월에 확 높아지는 경향이 네, 있다. 네. 그러니까 딱 이번 연도 마침 또 9월이 됐고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알려주시는 건데 사실 빅스를 보고 이 변동성 지수를 우리가 최근에 보면 굉장히 좀 역사적으로도 낮은 수준에 와 있는 건 맞잖아요. 그게 오히려 불안한 겁니다. 차라리 적당히 현재의 그런 아까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으면 시장은 그걸 반영해서 변동성이 어느 정도 높은 수준에 있으면 이게 튈 확률이 좀 낮은데 너무 낮으면 그게 무슨 말을 하냐면 앞으로 모든 게 잘 될 거야. 만 가격에 반영돼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 얘기는. 너무 한쪽으로 좀 치우쳐져 그렇죠. 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항상 너무 낮게 오래가 있으면 한 번은 또 심하게 튀는 경향들이 늘 나타납니다. 이 부분을 조금 이제 조심하자라는 의견에서는 많이들 근거로 제시하시더라고요. 네. 변동성이 오히려 너무 낮은 게 좀 불안하다. 맞습니다. 네. 예, 예. 그래서 변동성이 낮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소위 마진 오브 에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실수가 조금이라도 나타나면 안 될 정도로 완벽한 향후 세상을 꿈꾸는 가격이 지금 매겨져 있다는 거거든요. 절대 나쁜 일은 안 일어날 거야. 세상이라는 게 그렇게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더군다나 지금 상황에서 놓고 보면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너무 가격이 너무 마음 편하게 있는 거 아니냐. 주가든 뭐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빅스 지수가 튈 수 있는 것에 대한 고민들은 꼭 좀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중국 증시 얘기를 우리가 좀 많이 하게 돼요. 그만큼 최근에 잘 가고 있다, 잘 갔다라는 걸 텐데 특히 8월 성과 굉장히 좋았고요. 중국 증시 얘기 좀 해주세요. 예, 그래서 제가 어제 8월 한 달 정리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전 세계에서 주식시장을 쭉 끌어올렸는데 8월 달 그중에 중국이 1등이었다. 8월 한 달에 거의 9% 올라가면서 지수가 끌어올렸다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특히 본토주가 엄청나게 지금 상황이 좋습니다. 어제도 일본, 우리나라, 대만 증시 다 빠졌는데 중국 본토주는 강했습니다. 나름. 항생도 나쁘지 않았고 여전히.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쨌든 미국도 그렇게 흔들리게 만든 게 뭐 알리바바 영향도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중국한테는 뭐 호재인가 싶기도 하고요. 거기에 또 유동성 랠리에 대한 그렇죠. 기대가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는데 추석을 앞두고 중국의 경기 부양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특히 7, 8월 지금 저희가 숫자 본 게 6, 7월 달이네요. 미국의 중국의 소매 판매가 빠르게 둔화되는 걸 봤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타이밍상 중국의 추가 부양책이 나올 때가 됐고 그것을 기대하면서 시장이 8월 달에 먼저 랠리를 보인 거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너무 과열 양상이 있는데 첫 번째는 CSI 300 이게 어찌됐다면 S&P 500 같은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그 선행 PER이 2020년에 고점까지 지금 도달해서 비싸졌다 한마디로 이게 첫 번째고요. 또 위에 우측에 이제 상위 우측에 보시면 기술주가 상대적으로 과매수 신호를 보이고 있다. 이제 볼린저 밴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어쨌든 그것이 범위를 가르치는데 그 위에 상단에서 이상을 넘어서 거래되는 것들이 전체 주식의 기술주의 거의 65%, 70% 가까이 3분의 2가 된다는 거니까 기술주가 상당히 과열 양상으로 거래되고 있다. 세 번째로는 좌측 아래에 보시면 상해 종합지수의 RSI 제가 가끔 보여드리는 건데 상대 강도 여기 보면 이게 과매수 구간에 지금 거의 이게 거의 90까지 갔다가 어제 다시 70 내려왔다 지금 75 뭐 이 정도까지 올라갔던 걸 기억합니다. 어쨌든 상당히 70 넘어가면 과매수인데 과매수 구간에 지금 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레버리지 B2를 얼마나 하느냐. 그 소위 미결제 신용 잔고가 상당히 높아지면서 신규 신용 거래가 거의 거래 비중에 1거래 비중에서 상당히 높게 상승하면서 12, 13%까지 증가하면서 전체적인 그러니까 미결제 신용 잔고 레벨이 2015년도 그때가 사실은 제일 그 버블이 심할 때였거든요. 급등했을 때 그때 수준 근처까지 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수급에서나 밸류에이션이나 여러 가지 그 소위 단기 과매수 강도나 이런 걸 봤을 때
기술주 중심으로 중국이 상당히 좀 과열돼 있는 것만은 분명해서 역으로 보면 지금 8월 달에 주가 올라오니까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보실 수도 있는데 오히려 지금은 중국에 대해서는 단기 조정 가능성도 열어둬야 되는 정도의 수준의 이제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좋았을 때가 있었어요. 전 세계 1등하고 네, 수익률 측면에서 상승률 측면에서 그러다가 일본이 굉장히 좀 수익률이 괜찮았고요. 이제 중국이 괜찮고 좀 돌아가는 국가적으로도 좀 순환매 유동성이 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치 우리나라 시장 안에서도 순환매라는 얘기 많이 쓰잖아요. 네. 이게 뭐 사실은 그러니까 퐁당퐁당이죠. 이게 올라가는 거 따라가면 그 다음에 옆에 거 올라가고 이런 식의 마찬가지로 이게 전 세계적으로도 보면 또 전 세계에 투자하는 지역에 투자하는 분들은 돌아가면서 투자들 하거든요. 그렇게 놓고 보면 당연히 지금 타이밍상은 중국이 올라갈 타이밍이 되긴 되는데 좀 많이 올라간 것만은 분명하다.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경제가 뭐 그렇게 약간 갸우뚱인데 뭐 부양이라든지 안 좋기 때문에 오히려 부양이라든지 뭐 기술주 중심으로 뭐 좋은 소식들이 좀 나오면서 힘을 많이 실어주면서 그런 쪽으로는 그러니까 너무나 괴리가 크다라는 지적도 있는데 이거는 뭐 어제도 저희가 방송 중에 하긴 했습니다만 그러면 경제가 진짜 탄탄해서 주가도 오르는 그런 나라가 몇이나 되겠냐. 오히려 안 좋기 때문에 부양을 하니까 오르는 거 아니냐. 뭐 일면 이해가 되더라고요. 중국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 될까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중국도 고민은 뭐냐면 부채가 많아요. 그리고 그 가장 큰 문제는 여기 있는데 사실은 그 다른 나라 특히 미국은 주가를 부양하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가계에서 주식 같은 걸 갖고 있는 비중이 많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마치 우리로 따지면 집값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우리는 가계의 7, 80%가 집인데 부동산인데 네. 미국은 30%, 30%뭐 이 정도로 집이나 그러니까 소위 금융자산이 주식이 대부분 많거든요. 거의 4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주가가 올라가는 것 자체가 경기 부양입니다. 그래서 근데 중국은 사실은 마치 우리하고 비슷해요. 걔도 대부분 주택이고 실제로 주식을 갖고 있는 비중은 상당히 작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솔직히 중국 경기를 부양할 정도는 아니고 소비 심리를 좀 자극할 정도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 증시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자, 캐대언 얘기 해주시네요. 뭐 캐대언 얘기는 사실은 네. 처음에 조금 하다가 말까? 핫한, 이렇게 잠깐 핫한 거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오래 잘 갈 거라고는 사실은 몰라서 굉장히 진짜 폭발적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것을 만들고 돈을 댄 소니 픽처스에서 다 팔아버렸잖아요. 판권이 보고. 맞아요. 잘 될 줄 몰랐다는 거 자기네들이 해놓고도 5년 동안. 그런데 이렇게까지 될지 진짜 정말 대단한 거죠. 근데 지금 차트, 재미있는 차트가 있어서 제가 한번 갖고 와서 제가 업데이트를 한번 해봤는데 이게 왼쪽 차트가 뭐냐면 그러니까 캐대헌이 지금 보시면은 통상 지금 91일차 지금 개봉한 지 91일차 됐을 때 소위 누적 소위 시청 시간 이게 이제 Y축입니다. 네. 보시면 통상은 초기 한 일주일 사이에 급등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둔화되는데 기울기가 네. 그게 이제 그 전에 1등이 뭐였냐면 레드 노티스 위에 보면 오른쪽에 02번 돼 있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레드 노티스. 흐리게, 네. 그 다음에 캐리온 돈 룩업 뭐 이런 아마 유명했던 영화니까 아실 것 같은데 뭐 이런 영화들이었는데 지금 보시면 캐대언은 기울기가 완만하게 서서히 올라가서 이 속도로 지금 현재로 보면 두 가지를 보는데 시청 뷰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과 상관없이 한 번에도 본 사람들 숫자 그 다음에 이거 곱하기 실제로 소위 러닝 타임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곱하면은 이제 얼마나 누적으로 많은 시간이 받느냐 그 누적 그래서 지금 시간으로 보면 이제 이거 뚫고 지금 이제 얘가 좀 짧잖아요. 만화니까 만화 애니메이션이니까 보통 다른 지금 레드 노티스보다 10분 줄어요. 그럼 똑같은 사람이 봐도 10분 곱하기 사람 수로 하면 줄 거잖아요. 그렇죠. 한데 그걸 지금 따라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적인 뷰수는 우측에 보면은 사람 수입니다. 이건 보면 01이 보면은 캐대언이 이미 확실히 1등이고요. 그러네요. 압도적으로 1등이고 지금 그 10분의 격차를 이 속도로 가면은 조만간 이제 뚫고 올라갈 것 같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장수하는 그 1등이다 보셔야 될 것 같고 이 효과가 확실하게 지금 우리가 많이 봤지만 지금 올해 이와 관련된 소위 뭐랄까 굿즈
근데 굿즈를 안 만들었대요. 이게 잘 될 줄 모르고 넷플릭스 어디든. 그래서 지금 그거의 최대 수혜가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지금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중박이라고 줄여 말하더라고요. 예, 예. 거기 걸로도 나오고 있는데 요즘 뮤즈라고 하더라고요. 뮤지엄 굿즈라고 맞네요, 해가지고 맞네요. 예, 뮤즈로 해서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근데 확실한 건 그래서 하반기에 그 소위 방한 외국인들, 관광객들 숫자가 이미 지금 이번 여름에도 늘었지만 지금 더 늘고 있는 걸로 확실히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게 이렇게 되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수혜와 그 수혜주가 또 이전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게 뭐냐면 재미있는 게 이러면 통상 면세점 좋아지는 거 아니야? 많이 오고. 예, 네. 그래서 생각하는데 면세점은 오히려 그렇게 성과가 안 좋습니다. 보니까 확실히 우리 따이공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보따리 장소 중국 이쪽에 많이 기댔던 거에 비해서 지금 객단가가 많이 내려와서 오히려 이분들이 대부분 로드샵이라고 그래갖고 뭐 올리브영이니 뭐니 이 길거리에 있는 일반 샵에서 많이들 산다고 하더라고요. 트렌드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소위 이전에 보따리 장사는 관광객이 아니라 사실은 소매의 상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면세점이 대부분 의지하고 있다 보니까 면세점은 사람은 많이 들어오는데 객단가는 떨어지면서 별 재미를 못 보는데 역으로 올리브영 일반 로드샵 같은 데도 좋고 뭐 사실은 그러한 그 숙박업 이거는 뭐 어디를 하든 사람이 늘면 무조건 늘게 돼 있으니까 이런 쪽으로 이전에 올라가던 흐름 방한 관광객이 늘긴 늘었을 때 그 수혜는 상당히 좀 달리 나타나는 것들을 투자자분들이 보시면서 그러면서 투자에 응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확실히 하반기에도 지금 수출은 둔화되고 있는데 이쪽과 관련된 내수 진작 플러스 이런 관광과 관련된 것은 여전히 그러한 테마가 좀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재미삼아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 전 세계 어린이들이 굉장히 반복해서 틀어달라고 한다 맞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상당한 어떤 기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해보게 돼요. 그게 이제 그 부모들을 움직이게 돼 있죠. 부모들의 지갑을 열게 만들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주목할 투자 인사이트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대표이신 송재경 대표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